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금별쌤 최태상입니다. 자, 바로 문제 당황. 오늘은요 제2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풀고 싶어지잖아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갑니다. 자, 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설명 좀 읽어볼까요? 2층 구조로 되어 있던 전선이고 노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넓은 전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평저선으로 좌우 선회력이 뛰어난 뻘밭과 암초가 많은 우리나라의 연안에서 전투하기에 적합하였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문제들이 재밌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상식 좀 호기심 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보기 한번 볼게요. 대마도 원정에 동원되었다? 이거 하긴 좀 어려운데, 그죠?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주력 전선이었다. 느낌 와요. 자, 돌격선인 거북선으로 개량되기도 하였다.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격퇴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매가 이게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노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뻘밭과 암초가 많은 우리나라의 연안에서 적합하다. 이거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 떠오르는 전투 혹시 있으세요? 다들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예. 천만 넘은 영화, 유명한 영화. 그렇죠. 바로 명량. 바로 이 배는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판옥선입니다. 판옥선. 자, 오늘은요, 이 임진왜란과 조선의 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정말 조선을 뒤흔들었던 전쟁이죠. 어찌 본다면 조선시대를 두 시대로 이렇게 양분하는 어떤 그 출발점, 그 기준점이 되기도 했죠. 자, 이 1590년에요, 일본을 통일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이 조선 정부에 정명가도를 요구합니다. 정명가도가 무슨 뜻일까요? 명을 치러 갈 테니 조선이 길을 내주시오. 일본말로 하려니 안 되네. 이런 거죠. 그죠? 아니, 명을 치러 가는데 조선이 왜 길을 내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강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속국도 아닌데 말이 됩니까? 당연히 거절해야죠. 거절했어요, 실제로요. 그러자 이 1592년에 일본이요, 부산진을 함락시키고 곧장 한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게 임진왜란의 출발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 엄청난 군세의 조선 정부는요, 정말 피난가기 바빴죠. 그렇게 임진왜란은 7년 동안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밀렸지? 우리는 정말 그렇게 허약한 나라인가? 우리 무기는 정말 대책이 없었나? 그런 궁금증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밀린 거야? 우리 이렇게 허약했어? 무기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네. 자, 이 당시 그 일본군과 조선군, 또 명나라군의 어떤 무기와 전력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 임진왜란 초기에는요, 이 조선 육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밀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방어체제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방어체제 뭐였냐면 제승방략체제라는 겁니다. 자, 제승방략체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이 벌어진 곳에 여러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선이 무너졌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모아가지고 싸웠는데 무너졌어. 그러면 후방 쪽이 뻥 뚫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제승방략체제의 단점인데 그 단점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파죽지세로 그냥 일본이 쭉 한양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때 이 일본의 주력 무기가 뭐였냐면요, 화승총이었어요. 화승총. 조총이라고도 합니다. 왜 조총인지 아세요? 조는 뭐냐면 세조자예요, 세조자. 하늘을 나는 새도 빵 떨어뜨린다 라고 해서 조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총은요,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입수한 것으로서 아주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하면 흔히들 그러니까 일본이 막 조총이라는 신무기 들고 와가지고 막 조선군이 맥없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총이 무서운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대단한 무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도요. 그럼 조총 몰랐냐?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면 조선이 조총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총? 뭐야 이거 조잡한 거예요. 보세요. 일단 장전부터 번거로워요. 자, 땅 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격발하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세운 다음에 총신의 화약을 이제 쑤셔 넣어야 돼요. 네, 그거 다지고 그 다음에 총알을 넣고 그 다음에 탁 심지를 끼워야 돼요. 끼운 다음에 불을 또 붙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탕. 조선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되겠어 이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진짜 칼이 오가는 거 전쟁터 이런 여유 부릴 수 없잖아요. 그죠? 게다가 또 활 있지 않습니까? 활. 이게 조총 막 끼우고 쑤시고 이거 말고 활 어때요? 쭉 가잖아요. 그죠? 게다가 조총은요. 비 오면 비 오면요. 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불이 안 붙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조선은요, 이 조총, 이건 뭐 별로다. 라고 해가지고 궁수를 중시합니다. 바로 각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각궁은요, 이런 모양인데요, 지금. 이 물소뿔하고 소 있죠? 그 심줄로 만든 그 무기가 됩니다. 길이가 짧아가지고요, 아주 휴대하기가 편리하면서도 유효사거리가 200m. 강력한 파괴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각궁으로 조총을 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자, 왜냐하면요, 일본은 전국시대 그 내란 중에 이 조총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전술을 개발했거든요. 자, 분명히 아까 제가 혼자 쏘는 총, 이거 언제 이거 하고 이거 쏩니까? 그죠? 그렇게 뭐 대단한 무기는 아닌 듯 했죠? 그런데 이 총을 든 사람을 세 줄로 세워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맨 앞줄 한 방 빵 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겠죠? 그러는 사이에 두 번째 줄 나와가지고 빵 쏘는 거예요. 또 돌아가겠죠? 세 번째 줄 나와서 빵 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연발이 되는 거예요. 다연발. 세 줄로 해가지고 계속 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조총은 힘이 세지는 거죠. 왜냐면 계속 날아올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전술 때문에 조선군 진영은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일본군의 작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수륙병용이었죠. 육군이 상륙하자마자 정말 무조건 한양으로 달려간 동시에 수군은 바다를 장악해가지고 보급을 쭉쭉쭉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작전이었단 말이죠. 정말 일본 육군 조선 집어삼킬 정도로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데 이 야욕이 바다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누구? 그렇죠. 드디어 기다리던 이순신 장군이 짜잔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순신은요 바다에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비밀 무기. 바로 화포입니다. 옆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총통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일본 조총과 이거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조총 따위가 어디 감히 이순신의 이 포의 사정거리를 못 따라옵니다. 이런 그 포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천자총통이라고 있는데요. 정말 가장 큰 화기였는데 화약을 넣은 후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준비해 놓은 그 경목을 딱 끼우고요. 그 위에 포탄을 넣어가지고 빵 발사시키죠. 자, 이 천자총통은요, 이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정말 압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선 사람들이 그 화포와 화약을 사용한 게 임진왜란의 처음은 아니에요. 이 고려는 말기에 이 왜구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때 최무선이 각고의 노력 끝에 화약과 화포를 개발해냅니다. 이게 사실은 이때까지 이 화약은 원나라의 그 극비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극비 무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낸 것이죠.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 최무선은요, 1377년 그 화약과 화통을 만드는 그 일을 담당하던 임시 그 관할을 설치한 후에 화통도감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곳에서 개발한 화약과 화포를 가지고 1380년 그 진포대전에 출전해서 아주 외구를 이렇게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건 이 화약 덕분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임진왜란 한번 돌아가서 이제 이순신 이야기를 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은요, 이 천자총통을 거북선과 판옥선에 장착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판옥선, 여러분 판옥선 이제 등장했죠? 이 판옥선은요, 조선 명종 10년인 1555년에 처음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용 함선이 됩니다. 기존의 군선은 뭐였냐면 맹선이라 그래가지고 갑판이 1층밖에 없었어요. 갑판이 1층. 그런데 이 맹선 1층밖에 없는 이곳에다가 한 층을 더 올린 것. 판옥선의 특징이에요. 한 층을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를 젓는 노군 있잖아요. 노군은 1층 갑판에서 숨는 거예요. 안 보이겠죠? 그죠? 왜냐면 한 층을 더 올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노를 젓고 마음 놓고 노를 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병사들은 어디 있을까요? 한 층 더 올렸으니까 그 위에서, 그 상갑판 위에서 높고 넓은 자리에서 딱 적을 내다보면서요,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 배하고 조선 판옥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배도 그랬느냐? 아니거든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판옥선 볼게요. 판옥선은요, 밑바닥이 평평해요. 일본 배 밑바닥은 어떤지 아세요? 뾰족합니다. 뾰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평한 모양인데 일본 배는 삼각형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뾰족한 바닥은요, 물 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배의 속도가 어떨까요? 빨라요. 저항이 없으니까 쭉 그냥 빨리 지금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빠르게 샥 물살 타면서 쫙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반면, 야, 방향 틀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빨리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과속으로 가다가 방향을 휙 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단점이에요. 이에 비해 판옥선은요, 평평하니까, 그죠? 마찰면이 이제 많다고 넓어지니까 속도는 어떨까요? 조금 느려요. 네, 느린데 대신 방향 전환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요, 일본 배랑 이제 부딪힐 때 주로 물살이 험한 지역을 골라서 전투 지역을 정합니다. 이유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순신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지역을 알고 그곳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 또 이순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거센 물살 속에서 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일본 외선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물살에 살짝 한번 휘말려 들어가면 정말 우왕좌왕, 왜냐면 방향 전환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육전에서 이게 연패와는 달려 해전에서는요, 정말 이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선수군이 판옥선 쫙 나타나면서요, 정말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판옥선 좀 이렇게 좀 낯서시죠? 그리고 이순신 하면 판옥선이 아니라 무엇? 거북선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북선은요, 그 판옥선 한층 더 올렸다 그랬잖아요. 거기 그 갑판 윗부분까지 단단하게 덮개를 씌운 군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옥선이 있으면 그 판옥선이 덮개를 씌운 것, 요게 이제 거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조선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일본군이 참 당황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이지도 않죠. 조총을 사격을 해도 이게 뭐 이렇게 방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덮개가 씌워져 있으니까. 조선 군함 내부로 침투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일본의 싸움 전술은 뭐였냐면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상대편 배에 들어가서 백병전을 하는 게 일본의 어떤 전술인데, 거북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뚜껑이 옆에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북선을 만든 건 이순신 장군이 최초다?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미
태종실록에 거북선 기록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좀 잊혀졌다가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아주 이 거북선을 가지고 맹활약을 벌이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순신 장군은요, 한산대첩에서 처음으로 학이 날개를 쫙 펼친 것 같은 진법! 바로 하객진을 선보입니다. 쫙 날개를 쫙 폈다가, 쫙 좁혔다가, 쫙 폈다가, 예, 이런 전법. 아마 일본군이 이랬어요. 고래와 난데스까?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냐면 여러분, 선두, 분명히 이 조선군의 그 선두 가운데를 공격을 했는데, 어느새 그 조선군의 그 우측에 양측, 날개 측에 있는 배들이 쫙 자기를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어떻게 했을까, 이순신은요? 포 쏘는 거예요. 계속 포를 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배는요,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꼬르륵 수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 이 당시 거북선과 또 승자 총통의 활약은요, 난중일기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진년 1592년 6월 2일 편전과 승자 총통을 비오듯 마구 쏘아댔더니 외장이 화살을 맞고 떨어졌다. 모든 적이 한꺼번에 놀라 흩어졌다. 모조리 섬멸하여 남겨두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자, 거북선과 판옥선 그리고 화포, 빵빵 승자 총통을 주력으로 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요, 정말 전 세계 해전 역사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적함 위에 올라탄 뒤에 그 백병전으로 승부를 결정짓고, 이게 주로 일본이 썼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원거리에서 전열을 쫙 정비한 이후에 일제히 포를 때린 거죠. 빡빡 포를 때려가지고 적함을 격짐시키는 방법. 정말 근대 해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도 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현대에서도 그 해군들이 쓰는 방식은요, 이거 포 쏘면서 지금 때리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수군 봤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육지에서도 활약한 무기가 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활약한 화차였죠. 화차. 화차는요, 화살이나 포탄을 넣어 발사하는 무기인데요. 정말 보세요, 여러분들. 와. 이 발사대에 빽빽이 화살을 지금 꽂아두고 있습니다. 화약이 터지는 순간 다연발로 펑펑펑펑펑펑펑펑펑. 와, 귀신 신자, 그 다음에 기계 기자, 화살 전자. 그래서 신기전, 정말 귀신 같은 그런 기계, 그런 어떤 무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신기전은요, 이 세종 때 등장한 그 화약 무기였습니다. 1477년 편찬된 그 병기도설에는 그 설계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신기전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바로 화차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임진왜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3년 2월 12일 오전 6시 무렵 이 3만 명의 일본군이 행주산성을 둘러쌌습니다. 새벽이었겠네요. 자, 이 행주는요, 한강을 끼고 이 수도 한양을 코앞에 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행주산성에 있었던 이 조선군은 이 만여 명 남짓했을 뿐이었거든요. 아, 정말 이마저도 이 모두 권율 장군 부대의 그 병사가 아니라 뭐 승병, 의병, 백성들을 모두 포함한 그런 숫자였어요. 이러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12시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행주 대첩에서는 이 부녀자들이 행주 치마에 막 돌을 날라 싸웠다는 그런 전설이 만들어질 정도로 정말 치열했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주 대첩에서 여성들이 행주 치마만 기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전력의 열세를 극복한 것은 행주 치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전술도 있었지만 뛰어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주대첩 그 전투를 기록한 그림을 보면요. 자, 화살, 창, 칼과는 다른 무기가 눈에 띄시죠? 화차입니다, 화차. 자, 이 화차 누가 만들었을까요? 연려실 기술의 힌트가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의병을 모집하던 변희중이 화차 300대를 만들었고 순찰사 권율에게 40대를 나눠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변희중은요, 자신이 지은 그 망함집에서도 직접 고하는 그 화차의 그림과 설명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수레 위에 네 방향으로 이 방호벽을 이렇게 설치하고 앞면과 좌우에
이 총통을 배열한 그 화차를 제작했습니다. 화차에는 그 무려 40개, 40개의 그 승자 총통을 딱 장착해 사용을 했는데요. 방어벽마다 관측 구멍을 딱 설치해가지고 바깥상을 확인하면서 조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아마 그동안 개발된 어느 화차보다도 정말 탁월한 공격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주대첩 당시 그 화차에서 그 승자 총통이 막 발사되는 소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와 정말 산과 계곡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상상되시나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요. 그죠? 자, 이 권유 장군은요, 바로 이 변이 중에 화차를 활용해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죠. 당시 9번의 공격을 실패한 그 왜군은요, 1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고 전세가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죠. 제가 이거 싸움의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아주 신나게 지금 한번 둘러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대마도 원정에 동원된 것과는 관련이 없겠죠? 판옥선은 명종 때 1555년에 개발돼서 이제 임진왜란 때 활약했으니까 대마도 원정은 뭐 이제 세종 때로 가야 되거든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 판옥선은요,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주력 전선이었습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판옥선은 돌격선인 거북선으로 한층 더 뚜껑을 씌운 거니까 이것도 맞죠.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격퇴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거는 관련이 없죠. 진포 싸움은 고려시대 때 나온 거니까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임진왜란은요, 조선이 승리한 전투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 땅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그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미친 피해가 얼마나 막대했는지,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159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자, 하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임진왜란이지만 우리가 어쨌건 그들을 막아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선에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그 강력한 무기, 조선의 참혹한 비장함 분명히 있지만 조선의 그 강력한 무기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